지금부터 2023 전남교육 희망포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기조 발제 및 패널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제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기조 발제자는 전라남도 교육청 정책기획과 안병모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안병모 팀장님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중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전남형 미래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팀장 안병모입니다. 네,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영한 전남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4가지의 큰 변화를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감소가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개인별 다양한 요구의 증가로 각계각층 간의 폭력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밝혔고요. 세 번째로 차별과 불평등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걸쳐서 폭넓게 만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 간의 편차가 심해지면서 한 국가 내에서도 식량과 물, 주택 부족의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전망을 토대로 유네스코에서는 지금을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위치,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OECD에서도 모든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개인과 공동체, 지구의 안녕을 토대로 공동의 미래 구현을 위해 독려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현황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개별화 교육, 변혁적 역량, 학습하는 조직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학교 및 지역 소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순환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지금 우리가 전남교육 대전환을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전남교육 대전환이란 전남의 아이들이 연결되고 확장된 교육 생태계 속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남교육 대전환은 역량 중심 교육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중점을 둔 미래 교육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 전남형 교육 자치의 두 축으로 실현합니다. 그리고 추진 세부 전략을 역량 중심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략별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중심 교육입니다. 전남 교육 환경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남 교육 과정을 올해 말 고시하고 미래 교육 코칭 센터를 통해 교원의 학생 맞춤형 수업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 역량 교육과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 인문 교육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전 지구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해서 영산강 탐사 릴레이, 공동 실천 선포식 등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형 영산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더 확장하여 전남의 의 정신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전남형 시민교육을 확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반 교육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로 미래교육과와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AI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의 개발, 에듀테크 공간 구축 및 기자재 보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팀에서는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교수 학습을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고도화, JNE 챗봇 구축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하여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전남 학생교육 수당 지급 준비와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의 이중 언어 사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베트남 등과 교류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교육 공동체 학교 생활 규정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남 민간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전남 교육자치 협력지구와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창의, 변혁, 공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고자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 역량 교육, 디지털 미래형 교육 환경,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교육 복지 등 9개의 다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9개의 다짐 과제별로 세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해 우리 지역 특성을 담고 학교의 자율성을 품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교실 수업과 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며 교사의 역할 변화에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모든 교육의 바탕이자 씨앗인 독서 인문 교육 활성화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남 독서 인문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책 읽는 학부모, 책 읽는 학생, 책 읽는 전남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기르는 전남형 시민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영상강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학생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 주도형 공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의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관심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데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별 학습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하여 이를 학생의 진로, 진학,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은 교실 수업과 맞춤형 학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페이퍼리스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협의가 가능한 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으로 학교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학여행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다자녀, 저소득층 학생들의 복지 지원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학생교육 수당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남도 민간산학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가 선순환하고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인사, 행정, 재정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를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가 곧 전남의 미래 학교가 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지식, 기술, 인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가치와 태도, 상상력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생의 가치를 토대로 사람이 중심에 선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교육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 교육 대전환을 위한 그간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3가지 기본 방향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 전략 9가지 과제 등을 제시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 사람이 중심에 선 교육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병모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조 발표를 마치고 이제는 패널 발표 및 토론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먼저 발표를 하시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고윤혁 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을 소개합니다.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류지현 교수님입니다. 류지현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유지헌입니다. 우선 교육문제연구소는 그 대학 중점연구소로 지정이 되어서 광주 전남권역의 AI 기반의 진로교육 쪽으로 특화되어서 현재 6년 과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에답이라고 해서 그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현재 우리의 디지털 세대를 위한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교사 교육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가 또 역시 그 사업에 거점 지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자면 교육기부 거점 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올해 또 새롭게 그 지정이 되면서 저희 교육문제연구소가 그 전남 제주권역 거점 지원센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주안점은 AI하고 디지털 융합에 초점을 두어서 이런 그 교육기부 지원을 하겠다. 예, 지금 두고 있고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봄과 관련된 교육 활동들도 연계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발제문에 대해서는 페이지와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교육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왔고 최근 들어 AI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늘 우리 주변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입니다. 2015년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 기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 분야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알파고가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화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교육 정책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 교육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R&D 교육이라고 R&D 정책이 2018년에 확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 들어서 AI 융합 전문 교사 양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1년에 1000명씩 전문 교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대학원에서 AI 그 융합 전공을 개설하게 되었고 우리 전라 지역 그러니까 광주만 하더라도 전남대학교하고 그 광주교대의 그 프로그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순천대학교도 아마 운영하거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2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것이 올 2월에 디지털 교육 정책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22년 11월에 챗GPT가 첫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자,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런 그 AI 융합 교육을 태동시킨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것은 2018년 혹은 2020년입니다. 무려 2년의 시간적인 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챗GPT 자체가 현재 디지털 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챗GPT가 소개된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어떤 교육부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분명히 가속화시키는 데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영향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제문 25쪽에서부터 설명되어 있는 것이 교육 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교육 관련된 분야에서는 교사의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고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발제문 26쪽을 보시게 되면 교육과 기술공학의 경주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OECD에서 2018년 이후 퓨처 에듀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리즈물의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등장하게 됐던 표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2010년에 이미 경제학자들의 논의였습니다. 교육과 기술공학은 경주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기술공학이 앞서게 되면 대체로 교육은 그 기술공학을 따라잡고 그 기술공학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불편감을 소셜 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안정화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ICT 교육이라든가 혹은 사이버 가정학습 등등과 같이 기초적인 원격 교육 시스템이
사회에 제시되던 무렵에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감내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교사 양성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정되고 나면 그 안정된 이후에는 그것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그런 계기를 맞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관점에서는 현재의 디지털 문제가 바로 디지털 혁명기에 우선 소셜 페인을 강하게 유발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교육 변혁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용어도 등장하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발제문 27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보통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아날로그적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그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적인 사고와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전방위적이고 우리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발표 전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했던 정책 서베이 결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장치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제문 28쪽에 보시게 되면 OECD에서 2018년 피사 자료가 수집이 되었고 2019년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프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신문에서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다라고까지 해석이 되고 있지만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까지는 아니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만 설명을 하자면 정보를 얼만큼 옳고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축이 있죠.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사실과 의견을 식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아래쪽 축은 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에 얼마큼 노출이 됐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한국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봐도 어떤 지표를 봐도 한국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지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것을 이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때 사용했던 학생들에게 했던 설문은 피싱 정보라 그러죠. 이메일을 통해서 뭐 제 개인 정보를 묻거나 이런 거짓 그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일종의 사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피싱 정보에 대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28쪽에 있는 내용에서 보시면 한국은 양쪽 다 좀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나 인프라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점.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교육이 정보나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데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피사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군다나 그 전남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전남형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과 아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이런 방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문 30쪽에 보시게 되면
지난 한 4, 5년간의 교육 학생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과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수가 줄어드는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거의 70%대로 불과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 고등학생과 관련된 정책적인 차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제 대학에 소속돼 있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양성교육, 지금 사범대학에 있어서 양성교육 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어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거나 지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어떤 지역 공동체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 지금 좌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현직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교원 양성 과정은 거의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교직 소양 과목으로 내년부터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원 양성기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원 양성기관들이 그렇다면 과연 이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이 전남대학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뭐 본인이 갖추어야 될 역량이기도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될 때 어떤 효율성이 더 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멀리 경기도에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부 조윤정 미래교육팀장님입니다. 조윤정 팀장님께서는 OECD 학습 나침반 2030을 통해서 본 전남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윤정 팀장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조윤정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기조발제에서 전남 미래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OECD나 유네스코와 같은 그런 미래교육과 관련된 국제 담론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전남 미래교육이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가, 그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남 미래교육과 전남 교육에 대해서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ECD 학습 나침반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 OECD 학습 나침반의 이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저변에 깔고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요즘 이제 미래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기 보시면 이제 변혁적 역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키우자. 그리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적 역량을 키우자는 거고요.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자,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변혁적 역량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책임감을 갖고 딜레마나 변화에 잘 대응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변혁적 역량의 하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끝에 보시면 이제 웰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웰빙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OECD 학습 나침판의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남 미래 교육의 3대 가치를 보면 창의, 그리고 변혁, 공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의가 저는 그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요. 변혁은 아까 이 OECD 학습 나침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 그리고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웰빙.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고르게 다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생의 뜻에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삶과 연계한 역량을 함양하자. 역량이라고 하는 그 뜻이 결국은 삶 속에서, 실생활 맥락 속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연계성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삶과 연계한 학습, 그래서 실생활 맥락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일반화되고 전이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또 OECD와 더불어서 지금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인데, 여기에서도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협동, 협력, 연대, 포용, 상호우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 역량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남 그 미래교육의 그 다짐에서 이제 첫 번째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부분이 또 그런 부분과 맞물리지 않나. 그리고 이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OECD 학습 나침반 그림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핵심 키워드가 학생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가장 중심 키워드가 주도성이고요. 그런 주도성이 있었을 때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중심 교육을 얘기할 때 이 주도성과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성을 키우는 미래 역량 교육,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활동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독서 인문 교육, 그리고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뭐 의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시민 교육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 관련된 부분인데, 이 디지털 관련된 부분은 앞서 유지원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디지털로 전환된, 아까 사고, 문화, 풍토까지 바뀌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역량 중에서도 그런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든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환경에 맞추어서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다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나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저희가 봤지만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남도 인정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뭐 상호 의존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협력적인 직업이다. 우리가 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내 교실에서 내 학생들하고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함께 그런 생태계를 만들면서 네트워크화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남 미래교육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웰빙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포용,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과 함께 아까 학생 주도성 말씀을 드렸고 그 학생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혼자 하는 걸로 느끼지만 그것이 공동 주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바로 선 다음에 내 동료 친구와 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함께 협력적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그런 변혁적인 역량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OECD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성이 공동 주도성으로 확장되고 공동 주도성은 집단 주도성으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집단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와 다 연대를 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뭐 기후 문제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공동 대처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선을 이루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남 미래교육의 마지막 다짐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교육복지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아까 학습복지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결국은 모든 아이들을 하나에도 소외시키지 않고 다 함께 가겠다. 모든 아이들을 성장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과 시공간을 확장해서 이제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런 협력적으로 지역과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남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 관련된 국제적인 담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제언은 아까 유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국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원의 전문성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끌어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디바이스를 많이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남 이 미래교육 정책을 봤을 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학교 현장에까지 이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진짜 저기 어디 교실에 있는 한 선생님도 전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 변혁 공생이라고 하는 가치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기의 수업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전달이 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정책 문해력이 아닌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남 교육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와닿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고 이렇게 좀 얘기해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전남에 계신 선생님을 만났는데 독서 입문 교육을 강조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 실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탑다운식으로 정책으로 내린다고 해서 공문으로 뿌린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사를 주체로 좀 참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교사가 그냥 수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교사를 함께 전남 미래 교육을 완성하고 이 정책을 안착하는 그런 공동의 창조자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사들을 함께 참여해서 이 정책이 좀 잘 안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알차게 잘 짜여져 있고 굉장히 정말 이 내용들이 잘 실행된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한 걸음 맞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언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전남 미래 교육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정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 한평 학다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선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김선구 교장 선생님 지금 발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집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평학다리고 김선구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원고가 약간 수정돼서 나갔는데 그게 좀 반영이 미흡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당초 원고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가령 4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그 자료집에는 전남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전남 교육 과정 이렇게 그 워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자료집 전체적으로는 발제하실 때 기조 발제하실 때는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남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발제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50페이지의 성취 기준 재구조화 부분도 2022 개정교육 그 학생부 기재 요령과 2023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3에도 성취 기준 재구조화의 의미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하신 원고를 기반으로 저 생각을 좀 덧붙였습니다. 제가 덧붙인 내용은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무엇이 강조돼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미래교육과 그다음에 전남형 교육자치고요. 그에 따라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로 전환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아래 특히 이제 9가지 다짐 또는 핵심 과제 그에 따른 실천 과제를 26가지를 지금 발제 원고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저는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역량중심 교육 과정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 여러 나라들이 교육 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적절한 전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남 교육 과정을 만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남 교육 과정을 만든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남형 교육 과정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발제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측을 합니다. 전남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좀 우리가 고민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교육 과정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는 늘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전문가 중심으로 했었고, 현재는 이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본권, 자치, 자율성 이런 말들이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전남 교육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그 주체 문제가 어떻게 먼저 고민이 됐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이 문제가 함께 지금쯤 올 연말에 하신다 하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겠다. 우리 그 발제문에 따르면 교육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전남경 교육자치가. 그래서 교육 거버넌스의 정신에 입각해서 개발하는 것도 어쩌냐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사용자나 개발자는 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자이자 개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는 정도까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까지 새로운 성취 기준을 개발해서 그리고 교재를 개발할까지를 줄 것인지, 이런 지점들이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원고로는 제 3장인데요. 두 번째는 제안의 두 번째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도 총론의 핵심 역량을 6가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과 교육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역량 6가지가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2015에서도 그랬듯이 그 핵심 역량을, 총론의 핵심 역량을 위해서 모든 교과는 각 교과마다 교과 역량을 또 따로 개발했습니다.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이 이제 다리가 놓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 교과 역량은 모든 교과의 성취 기준에 반영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는 말은 수업에서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를 반영하듯이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을 보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보면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평가를 하실 때,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하실 때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특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성취 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전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기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저의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 의미를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 핵심 역량, 교과 역량, 성취 기준이 관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성취 기준을 다 가르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성취 기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과가. 그래서 계속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성취 기준을 줄이자 또는 없애자. 예시만 제시하자. 그런데 여전히 성취 기준은 교육 과정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뜻을 반영해서 학생부 기재 요령의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되 재구조화할 때는 반드시 교과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 협의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요령은 104페이지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을 돌아보면 교과 협의회를 하라 하는 말은 과목별 교과 협의회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기 교과 중심으로 해야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의 현실에서 어떤 학교는 그 과목에 한 분 또는 없는 학교도 있죠. 그 선생님이 학교가 소규모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과별은 또 다르죠. 교과별은 과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것은 과목별로 해야겠죠. 교과 협의회를. 근데 교과별로 하면 약간 이제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문성은 더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잖아요. 제안을 드려보면 이게 아무리 학교가 적어도 시군교육청 단위는 지역 지원청 단위에서는 같은 과목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전문적 공동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청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본청 단위에서 그러니까 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꾸려 주실 때 지역청별 교원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키면 어쩔까? 이런 데 좀 집중해 주시면 어쩔까라고 제안을 들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는 것을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같이 수업도 개발해보고 평가도 개발해보고 하는 것들은 같은 과목 선생님끼리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취 기준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독서 활동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제안드린 것은 교과 독서입니다. 교과 독서, 교과 연계 독서를 제안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서 인문 교육이 좀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제안드린 것은 교과 독서, 학습 독서, 교과 연계 독서 같은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하고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성취 기준의 유형이. 첫 번째는 무엇을 안다 또는 무엇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어느 글에 봤더니 내용 중심의 성취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을 탐구한다, 무엇을 토론한다, 무엇을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 중심 성취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 중심의 성취 기준일 겁니다. 아까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취 기준 수업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사한다, 토론한다, 발표한다, 탐구한다 이런 것들 뭐겠습니까? 다 활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설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때 토론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탐구를 할 때 제가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은 곧 교과 독서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업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이 교과 독서는 뭐 특정 국어 교과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과가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모든 교과에서 독서를 끌어들이다 보면 무엇을 읽어야 될지도 모를 것이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를 것이고 굉장히 혼동스럽겠잖아요. 그때 자기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과 담임 선생님께서 교과 독서 목록들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또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이 읽을 책들을 단원 연계 독서 목록 또는 읽을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는 말은 제가 같이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OECD는 미래 사회를 53페이지입니다. OECD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요구되는 핵심적 특성으로 주도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주도성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찰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에서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등 변혁적 역량을 함양해야 합니다.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어떤 특별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의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집중하면 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을 설계하면 그것이 곧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핵심이자 출발점은 성취 기준에 따른 수업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취 기준은 활동과 수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은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이 아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의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 개발 학습이 되겠습니다. 활동 중심 수업이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되지 않고 진정한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이 되려면 교과 독서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은 학습을 위한 읽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독서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읽기에 대한 학습 지원방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전남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량 중심의 전남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남교육과정이 문서로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힘차게 함께 살아 숨쉬게 하려면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실행자로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남교사가 곧 전남교육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구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교조 전남지부 오재흥 참교육실장님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남 교육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진 오재흥 참교육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간단히 미래 교육을 논하면서 앞장에서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 그다음에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교육과 사회 변화, 또 그걸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작동될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교육과 학교는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서 있습니다. 현재 교육 문제를 건너뛰고서 미래 교육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또 지나치게 현재에만 매몰되어서 미래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현재 교육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다 아시다시피 사회 문제 그 자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교육이라는 견고한 틀 속에서 학생들을 세계 최장의 학습 노동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CNN에서도 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유 명사로 해서 한국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또 교육열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육아 돌봄 급식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 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는 시험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고, 그 결과 극단적 경쟁과 서열화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교육의 목적과 가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포기하고 절차적 공정성에만 매달릴 정도로 냉소와 좌절이 팽배해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 전 킬러 문항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서도 그것에만 갇혀 있었지 교육의 목적이랄지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재했었습니다. 미래교육 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것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이 교육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거나 혹은 최소 교육 방법의 개선이나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것을 교육의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의 방점을 찍는 논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 사회 변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현재 문제가 미래 사회에서는 보다 심화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는 현재 교육이 미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말은 매우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추상적 담론을 구체적 현실로 전환시켰었던 중요한 계기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코로나19 사태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어떠한 영향 또 변화를 주었나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는 초연결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위험이 초고속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었고 그 결과 경제가 멈추고 사회적 교류가 끊기는 희대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했었던 집중 또 거대한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위험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고 또 일순간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몇백 원짜리 마스크 하나 제대로 유통하지 못하는 시장 시스템의 한계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 앞에 무력하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인간 존재 생물학적 한계를 또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와 교육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례에 걸쳐 개학이 연기된 끝에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기도 했었고 그 결과 블렌디드 러닝이 일시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또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됐었는데요.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또 적응한 영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었고 그것이 학습 격차와 양극화, 또 돌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챗GPT나 구글 바드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교육의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학교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멈추자 학교가 단지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 학교는 곧 수업이라고 하는 전통적 관념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일상적 교류를 쭉 진행해 왔었던 지역 생태계의 일환이기도 했었고 또 진부하게 비춰졌었던 학교에서의 일상적 교육 활동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도 새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지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문 없이 작동하지 않는 관료적 학교 시스템, 또 교육부와 교육청만 바라보는 중앙 집권적 교육 시스템의 한계, 또 그 와중에도 수능 고사를 위해서 고3 학생들의 등교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면 젊은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선배 교사들을 이끌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협력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단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들이 우리 전남 교육에 던지는 질문들은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유연한 배움과 다양한 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그런 파격적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한 유연한 학교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학년이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남의 경우는 훨씬 더 기동력 있고 유연한 학교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 또 소규모 교사들이 전체 학교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도한 행정 업무의 부담 이런 것들은 또 반대로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 전환 교육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생태로의 전환을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로 우리에게 제기했습니다. 최근 여전히 과학이라는 이름 또 비용의 논리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 세양 투기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도 됩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인 환경 위기에 대해서 미래 세대는 마땅히 배울 권리가 있고 학교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학교와 같은 전환 학교, 전환 교육 과정을 통해서 1년 교육 과정으로 생태 교육을 시도해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역 또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인구 급감과 같은 재생산의 위기는 극단적 경쟁 사회 또 아무런 안전망도 제공받지 못한 채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과 학교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곳이었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여전히 임금 미지급이랄지 최저시급 미준수와 같은 또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품는 작은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 한 명 한 명에 주목하면서 깊이 있게 만나고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와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자체가 있는 전남 교육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 의무와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사례, 또 관리자들에 의한 갑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법과 제도가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각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협력적이고 민주적 학교 자치가 전남의 미래 교육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나 소통, 신뢰에 기반한 민주적 학교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전남의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가 여전히 더 좁아진 정규직 취업, 또 더 좋은 학벌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허할 것입니다. 또 사회가 매우 극단적인 경쟁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타적이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또 공허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이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성찰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학교 교육은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교육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우치다 타츠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교육 개혁을 한다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통찰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재흥 참교육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널 소개 순서입니다. 전남 교사노조 위원장이자 현 목포 1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신한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래교육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당한 교사 바로 서는 교육 전남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신한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미래교육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내가 다루는 도구만큼 내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께서 이제 교수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이거를 능력이 아니라 역량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역량이라고 표현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없던 도구가 새롭게 발명됨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은 비약적으로 도약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천문학이,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미생물학이 발달했고 맵 어플을 잘 다루는 저는 맛집 찾기 능력이 출중해서
외식이나 회식, 장소 추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핫 이슈가 인공지능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또 어떤 능력을 갖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지 지켜보기로 해요. 시대가 흘렀음에도 교실의 모습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는 칠판, 학생들이 앉을 책상과 의자.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은 원격 수업이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망원경, 현미경 등 다룰 수 있는 도구 덕분에 인간의 능력이 확장되었다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요인 덕분에 교사의 정보와 기기를 다루는 능력과 수업 컨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불어 학생들도 태블릿 PC, 노트북 등 기기를 익숙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접속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전화로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눌러라, 하울링이 안 되게 음소거를 꺼라, 하나하나 이 벽을 넘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이 이 네모 한 칸위에 가득 차서 마주했을 때의 그 박수 쳤던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오지 않았다면 교실의 모습은 과거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핫한 챗 GPT에게 과연 미래 교육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AI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 주기 학습,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함양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똑똑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는 과연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학교 현장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학급 편성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 28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는 한 명, 저 하나뿐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28명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 연구 및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학급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과 생활지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에게는 각자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출근을 하고 짬을 내어 수업을 한다라는 느낌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의하면서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이죠.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의 1군 엔트리 규정 등록 선수는 28명입니다. 5학년 교실 학생 수와 같습니다. 이 28명의 선수들을요, 코칭하는 사람들은 감독 1명, 코치 8명, 트레이너 9명, 총 18명입니다. 한 사람당 1.5명의 선수를 코칭하는 셈입니다. 미래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티칭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코칭을 통해 학생을 도우라 합니다. 코칭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교사에게 1.5명의 학생을 준다라고 하면 다들 하버드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합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교사에게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 총 8시간 근무하면서 8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수업을 합니다. 뒤에 2시간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고백하자면 쉬는 시간에도 행정 업무를 하면서 짬을 내어 지도서를 훑으면서 초능력으로 수업을 준비합니다. 수업 자료, 평가지 채점, 업무 등을 집에 싸가지 말라고 선배들이 조언을 합니다. 첫째, 에너지가 없어서 가방 열 힘도 없다. 둘째, 들고 왔다 갔다 하다 깜빡 잊고 두고 온다.
누구나 손에 야구방망이를 쥐어주면 홈런을 치고 싶어합니다. 교사 마음속에는 기깔나게 수업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하 하고 깨닫는 한 학생의 눈빛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학생 사고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을 교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된 일인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단순히 계산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학생과 지내는 6시간을 학생 수로 28로 나눠 보겠습니다. 학생 1인당 선생님은 하루 최대 12.8분의 시간만 소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손은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 자세이고 이런 교사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춰야지, 오늘 이야기 한번 건네야지가 오늘의 나의 목표가 됩니다. 현재 한숨이 지금 나오는데요. 현재 교육 환경에서 교사는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 담당해야 할 학생 수, 쏟아지는 행정 업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악성 민원, 아동 학대 고소 위험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금 교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긴 새로운 업무도 모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가 진단 학생들을 독려하고 또 매일 아침 점심 두 번의 발열 체크, 교실 방역, 환기, 새로운 방식의 출결 처리, 거리두기 생활 지도 및 급식 지도 등으로 선생님들의 에너지는 많이 고갈되어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태블릿 PC 보급 사업으로 학생 1인당 1태블릿 PC 지원 덕에 원격 수업이 원활하고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 작동법을 안내해야 하는 선생님께는 정식적으로 보급된 태블릿 PC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업 컨텐츠 제작을 위해 와콤 타블렛, 패드, 카메라 등 새로운 기기가 필요했지만 선생님들은 내 돈을 들여 장비를 마련하고 내 핸드폰으로 수업을 찍어 편집을 했습니다. 컴퓨터 램 용량이 못 미쳐서 업무를 할 때마다 버벅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직도 작은 TV가 있는 학급이 여전하고 스마트 교육을 하려고 해도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와이파이는 자주 끊어졌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와이파이를 잡아달라고 동시에 몰려오면 진땀이 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무선 랜카드를 개인 돈으로 구매하고 교사 개인이 통신비를 부담한 모바일 핫스팟까지 켜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각자 해결하다 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실 환경 개선이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원격 수업뿐 아니라 현재 교실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 관련한 사용 관련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맛보기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하려면 프로그램당 몇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월 구독료를 내야 하며 교사들은 이 비용 역시 내돈내산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11,377명의 교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직 환경은 교사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답한 교사가 약 95%에 달합니다. 교직 환경은 교사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사니까,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수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실의 열악한 환경을 내가 부담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학공을 통해 연수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선생님인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을 포함한 외부의 시선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래희망은 교사, 의사, 변호사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교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창업, 유튜버,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전남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려면 기초 기본을 다지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래교육, 교사는 어떤 능력을 갖춘 학생이 되도록 도와야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 가짜와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학생,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아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도구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AI에게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와 르누아르 화풍의 19세기 유럽 책장을 배경으로 앉아서 사색하며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그려줘 라고 명령하는 것의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왼쪽의 결과는 AI가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것이고 오른쪽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AI에게 명령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내가 의도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어떻게 질문해야 취향에 맞는 결과물을 얻어내는지 알도록 좋은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와 진짜를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중에는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할로시네이션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 등 그럴싸한 가짜가 섞인 정보 속에서 진짜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그것들을 생명과 직결시켜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아는 학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많은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음악을 장르별로 랩, 힙합, 펑크, 헤비메탈 등 카테고리화를 하고 나는 펑크를 좋아하는구나 하고서는 개인의 취향, 흥미, 적성, 성격 등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자신의 주관이 확실히 있음으로써 인공지능의 지식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티처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커넥터, 큐레이터로 변화해야 합니다. 전남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안합니다. 개별화 교육,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연구할 시간이 주어지도록 행정 업무 경감을 해야 합니다. 전남에도 저희 전남교사 노조에서 아동학대 고소건으로 상담을 한 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불어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여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 활동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도구가 될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남교사 노동조합의 교사들은 커넥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가 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전남의 선생님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시간, 에너지,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선생님들의 고민이 오직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AI 로봇이 아니니까요. 전남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신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위해 무대 위에 배치된 좌석으로 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고윤혁 소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윤혁 소장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고윤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시간 기조 발제와 토론자들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매년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19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전남교육 대전환, 전남형 미래 교육을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남의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토론하기 전에 지난 1년 이제 취임 이후 교육감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그 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이라 할까요, 의견이라 할까요,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토론을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를 대표해서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요. 교원단체 대표분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전남지부 오재영 참교실장님. 이제 도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여론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총 1,189명, 정교조 소속 조합원 706명, 비조합원 483명 해서 총 5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남 교육청 또 민선사기 1년에 대한 간단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남교육청이 각종 교육 정책을 시행할 때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구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즉 부정평가가 69.9%가 나왔고요. 긍정평가가 19.2%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다,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64.2%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1%입니다. 상당히 여기에서도 매우 따끔하고 비판적인 현장의 의견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 2가지를 고르시오 했을 때 가장 1순위로 나오는 게 요새 핫한 이슈입니다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 및 대응 방안,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것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압도적. 그 다음에 교육활동과 관계가 없는 행정 업무를 경감해달라, 이것이 2순위로 나온 바 있습니다. 3순위가 교사 조우 및 복지 개선입니다. 그 다음 김대중 교육감 1년 동안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32%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도 29.7%, 즉 30%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우 따끔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위를 뽑아본다면 무상교육복지 확대, 그 다음에 교육활동 중심 학교혁신 노력, 이것이 그나마 1순위, 2순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김대중 교육감 1년 동안 가장 못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 업무 정상화 노력, 업무 경감과 관련한 교사들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가 있고,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선사기 1년을 보자면 소통 부족,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또 교육 현장과 유리된 행정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현장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새 이 현장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침해에 대한 보호 및 대응, 또 행정 업무 경감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우리 김신환 전남 교사노조 위원장님. 네, 그 저는 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정을 위한 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 조례가 이번에 발표되었는데요. 조례를 만든 것 그리고 법률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아침밥 간편식 제공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교사 노조에서 가장 더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두 가지가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실 것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남 교사노조의 우리 김신환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토론자로 발표하실 때도 주요 전남형 미래 교육에 반영돼야 될 핵심 내용으로 행정 업무 경감, 또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게 전교조 전남 지부의 어제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행정 업무 경감 이런 게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전남 교육의 대전환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대전환은 바로 이 핵심 키워드 두 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혹시 우리 팀장님 그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내용 중에 JNE 챗봇, 또 뭡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원들의 행정 업무가 경감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존의 민선 교육감님 시기에 줄기차게 쭉 해왔던, 그리고 하시려고 했던 내용 중에 아마 행정 업무 경감이 꾸준히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단은 화면에서 설명드렸던 JNE 챗봇은 지금 생성형 AI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무슨 계획서를 짜거나 아니면은 어떤 궁금증이나 매뉴얼을 찾거나 하는 것들을 그 창에서 모두 일어나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현재 구축을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바라건대 가장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 또는 독서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싶어 했을 때 전국의 여러 가지 모델과 목적들을 제시해주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안을 해주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서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순 업무,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을 찾거나 또는 하는 방법을 찾거나 초안에 기획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의 좀 업무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도록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아마도 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뭐 제출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희망을 받거나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 절차들은 과감하게 향후에는 생략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약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업무들 이런 부분이라도 선생님들께 많은 시간을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한 학부모 도민 관련된 여론조사나 또 그 외 언론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 보면 그 도교육청의 정책 만족도가 한 50%, 46%, 48%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건 저희 전남 교육이 교육 행정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전남교육 대전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일반 학부모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크게 변화되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시그널로 다가오는데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대전환 그러면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까지 이런 그 부정적 시그널로 다가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토론 패널 발표하실 때 우리 조윤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가 정책의 수행자가 아닌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정책 문해력이 높아질 때, 이때 전남형 미래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문득 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처음 토론 발표에 참여해주신 유지연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교육 환경의 구축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교사의 역량 함양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공간도 오히려 더 개별화 세분화되게끔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제안, 또 교원의 임용과 양성 과정에서 지역과 좀 더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이나 또는 다른 대학들이 생각하는 교원 양성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들이 있는지, 고민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원 양성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범대학이나 혹은 교육대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몇 가지 그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한참 시작이 된 이후에 미래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국립 사범대와 교대 중심으로 미래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별도로 추가적인 그 지원 활동들이 있었고요. 미래교육센터의 역할은 원격 교육에 대한 그 운영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발표를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교직 소양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직 이론 과목, 무슨 뭐 그 교과 전문 과목 이렇게 여러 영역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2013년경을 전후로 해서 교직 소양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 정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기제 그 교육 실습 방안 해서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보통 교육 실습이 4주에서 길게 나가면 한 6주, 7주 정도가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학기제 현장 교육 실습이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 공동체에 그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요. 교육감님께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하셨듯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 임용 양성 체제에 지역과 연계된 이런 걸 고민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조 발제 내용 또 이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내용이나 또
관심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문하기가 두려우시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조 발제해 주셨던 우리 안병모 팀장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의 전환, 공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썼는데 이 공생과 이 공생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상생과 공존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상생과 공존. 근데 왜 공생인가? 왜 상생은 아닌가? 라는 겁니다. 18쪽에 보시면 핵심 구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은 공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 요컨대 이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공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미래교육의 문맥에 맞는 개념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념화를 하든 아니면 조작적 그 정의를 하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책자에 보면은 14쪽에 공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공생이란 국가 간의 상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공생하고 상생의 그 의미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상생이 아니고 공생이만 되는가? 이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존과 상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공생 저희 같이 고민을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 상생은 구체적 대상과 어떤 직접적 대상 간에서라고 좀 더 저희는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며, 공존은 그냥 존재 자체만을 의미하는 의미의 어떤 협의성 을 고려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공생은 어떤 대상만을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집어서 상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떤 주체가 됐던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활동이 모두 다 함께 같이 다 살기 위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추구하는 의미로서 공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우선. 예,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뭐 다들 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교육부나 정부가 해야 할 이야기고, 전남역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성, 여기는 전남역 미래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교육부나 중앙에서 해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에도 좀 더 밀착해 전남에 맞는 지역성,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전남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자존감, 아까 우리 교사노조 김일환 위원장이 하셨는데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 참교육 오징어 삼교육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기울여서 전남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반적 원론적인 거는 중앙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전남교육청이 정책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책국에 있는 분들이 안 계셔. 그리고 우리 안병부 팀장 가면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오늘 오재영 쌤이랑 김신환 쌤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어야 돼요. 가서 페이퍼로 보고대가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교육청 하는 설문조사하고 노조하고 정교조하는 노조가 완전 달라요. 동상이몽인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인데 이런 것도 좀 현장에 잘 들어서 거기에 맞는 현장 밀착형 전남형 미래 교육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가 나가려면 현재가 더 중요해요. 현재도 불행한데 미래가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저 불행한 아이들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래야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여기서 답변하기 쉽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보다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과 또 저희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은 다 기록화해서 문건으로 비서실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저희 오늘 내용들이 전남교육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니까요.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교사노동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민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안병무 팀장님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행정업무 경감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또는 저희 전남교사노조로 조합원 선생님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종별로의 업무 갈등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방과후 강사, 돌봄 전담사 등등의 아주 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직종 간의 업무 갈등이 매우 많고 이 업무를 도대체 교사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서 직종별 업무 표준안을 만드는 것에 일조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런 업무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도교육청에 계신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께서도 모든 업무 분배는 학교장 재량이다라는 이런 맞는 키로 이렇게 회피를 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미 업무 표준안이 제정되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서도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선생님들의 불만에 대해서 해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네, 직종별 업무 표준안 전남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 예,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우리 김성구 한평학다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까 발표의 재원 전남형 미래교육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하려면 지역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의 교육 과정, 교사가 재구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과목별, 교과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해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토대로 전남형 미래교육이 한층 더 성수된 모습으로 선생님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상 맞추는 게 좋겠죠. 예, 저희들이 끝나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데요. 기념품은 소정입니다. 더 큰 전남교육의 희망을 마음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수 우리 김신환 위원장님 PPT 마지막 장에 쓰여져 있던 내용 혹시 글귀 기억하십니까? 예, 선생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시간, 에너지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에너지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전남교육의 대전환의 출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과 진행을 해 주신 고윤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미래 교육을 향한 작은 변화의 출발점 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 전남교육 희망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